건축에 관한 건설과 설계와 건설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전체 코디를 하는 사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로 아키텍트라고 얘기를 했고, 엔지니어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로 엔지니어로 이렇게 칭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구별은 엄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건축의 범주에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르네상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 때. 르네상스의 요건 fortification,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요건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그 기계를 다루는 거, 성벽 쌓는 기술 이런 거 엔지니어. 그 다음에 그 포트리스 성을 디자인하는 거, 그것도 엔지니어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로 엔지니어링은 이제 밀리터리 군사 시설을 다루는 것이 그 사람을 주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때까지만 해도 엔지니어와 아키텍트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엔지니어인지 아키텍트인지 아주 애매한, 또 아키텍트 엔지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뭐 건물도 디자인하고 이런 그 도시, 그 방어 도시 자체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르네상스에. 근데 뭐 엔지니어이지만 또 뭐 아키텍처로 스스로를 또 불리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엔지니어를 아키텍트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엔지니어를 아키텍트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 아키텍트를 두 명칭을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에스카모티는 뭐 꽤 이름이 알려진 르네상스 아키텍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밀리터리 아키텍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즉 사실 그 엔지니어링의 한 부분, 엔지니어링의 부분이죠. 또 브라만테는 굉장히 유명한 로마 르네상스 아키텍트죠. 그죠? 이 사람은 정말 로마 르네상스 대표적인 건축가인데, 템피에토를 설계한. 이 사람은 또 본인을 스스로 엔지니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고, 엔지니어는 아키텍처의 범주에 있었고, 그리고 뭐 토목, 군사 시설들도 다 건축의 범주 안에 있었다. 그 비트루비우스 책에는 심지어 이제 기계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건축 집사에. 이거는 뭐 유명한 리알토 브리지죠. 베네치아에. 이게 뭐 꽤 유명한 다리죠. 이거 현상 설계할 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당대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참여했었어요. 미켈란젤로라든지. 물론 뭐 안 됐죠. 다른 건축가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브릿지를 만드는 데는 건축가가 다 참여했습니다. 스페니시 스텝도 계단인데 이게 건축가가 디자인한 겁니다. 건축가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엔지니어링과 건축가의 구별이 없었고, 엔지니어링 건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바로크 후반이에요. 여기에 변화가 오는 게 17세기 후반. 저희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학문이 전문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16세기 바로크 후반에 이제 중세적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우주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 현상을 굉장히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죠? 중세적 종교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그래서 뭐 왼쪽에 보는 건 코페르니쿠스의 그 유명한 그 월드 시스템. 그래서 지구가 이제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 또 한 100년 후인가요? 갈릴레오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번엔 갈릴레오가 아주 망원경, 자기가 고안한 망원경을 통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렇죠? 이건 뭐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난
그래서 고전적인 패러다임, 중세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세계와 우주를 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현상을 아주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관찰하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우주와 자연은 기하학자로서 신이 창조한 하나의 완벽하게 조화로운 질서로 구성된 세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자연과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경험적인 관찰과 수학적인 계산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Natural Science. 그러니까 이전까지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학문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학문. 거긴 지금처럼 자연과학, 인문학 이런 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문입니다. 학문. 그런데 이제 근대 과학적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거죠. 자연과학은 경험적인 관찰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그젝트 사이언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이제 아트, 예술은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것, 직관에 의존하는 이런 영역으로 또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르네상스 때까지만 해도 아트 앤 사이언스의 구별이 없어요. 아트가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아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트의 어원도 뭐냐면 아르스라고 하는 건데, 로마 아르스. 아르스는 그리스어 테크네를 번역한 겁니다. 테크네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스나 테크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트라고 하는 건 파인 아트. 그러니까 직관과 감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이그젝트 사이언스.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학문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링이 자연과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이제 계산. 주어진 조건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엔지니어링이 발전하게 되고 그 수학적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콜 데 뽕제쇼스. 뽕제쇼스는 뽕이라고 하는 건 다리입니다. 쇼세는 그 다음에 길, 로드, 브릿지 앤 로드. 꼬데 뽕제쇼세. 이거는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 일단의 기술자들 그룹이에요. 무리, 레지멘트. 프랑스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에콜 내셔널 데 뽕데쇼스라는 게 설립이 돼요. 그래서 기술자 양성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과학, 자연과학의 바탕을 두고 이제 엔지니어링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면서도 에콜 뽕제쇼세의 첫 번째 교수가 누구냐면요. 엔지니어 양성했던 교수가 이 페로네라는 사람이에요. 페로네. 장 호돌프 페로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아키텍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텍트이자 엔지니어예요. 왜냐면 이때까지도 명확한 구별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서서히 나눠지기 시작하는 건데, 역시 지금 페로네 그림이지만 페로네가 들고 있는 게 건축이죠. 건축물에 아키텍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당대에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페로네가 설계한, 디자인한, 고안한 다리입니다. 뽕드누이. 이건 장스펜 브릿지예요. 지금 보면 이게 전혀 장스펜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장스펜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다리는 전부 다 아치. 아치는 대개 하프 서클이잖아요. 그죠? 하프 서클. 그러니까 높이가 제한되어 있으면 이 피어의 간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페로네가 처음으로 이 완만한 아치를 이용한 장스펜 브릿지를 설계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스펜 브릿지. 왜냐하면 그 수압을 덜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페로네. 역시 뽕대 누이의 그림인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림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좀 건축 드로잉 같고 좀 예술적이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또 엔지니어링적이죠. 그렇죠? 여전히 그 아키텍처와 엔지니어링의 양측면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로네가 설계한 또 다른 장스펜 브릿지, 뽕들라 꽁도 꽁꽃.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자연과학에 바탕을 두면서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니까 이제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은 원래 엔지니어링은 건축의 한 부분이었는데 엔지니어링이 이제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 그 어떤 exact science로 발전하니까 건축가들은 건축을 이제 fine art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바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레보자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fine art의 7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게 음악, 시, 회화, 조각, 무용, 건축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아키텍처. 아키텍처. 그래서 이 세븐 파인 아트는 사실은 중세 시민들이 배워야 할 7개의 교양 학문, 리버럴 아트의 틀에 맞춰서 7개의 파인 아트를 정의한 겁니다. 근데 중세의 세븐 리버럴 아트는 이게 뭐 신학의 그 신학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통일된 학문이죠. 7개 학문이. 그죠? 중세에는 이 리버럴 아트, 건축이라고 하는 건 리버럴 아트가 아니라 미케니컬 아트로 분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건축은 순수 학문이 아니잖아요. 실무적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물질의 구속이 돼요. 그래서 그걸 미케니컬 아트라고 따로 정의합니다. 아트. 이 아트가 이렇게 결국 사이언스란 얘기예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술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알겠죠? 그래서 18세기 이제 파인 아트,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직관과 감성에 관한 그걸 파인 아트로 정의하고 건축을 거기에 7개의 파인 아트 중에 하나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유명한 신고전주의 건축가인 블레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뛰어난 화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가랑 화가랑 이제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뭐 건축가는 일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짓는 거, 그 디자인의 실현 과정은 장인의 손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죠? 르네상스 때 그렇게 정의됐잖아요. 블레의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실현하겠습니까? 지금 만들래도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축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듯이 시각적 즐거움을 얻듯이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감흥을 얻습니다. 이것이 뭐 미학적 감흥이겠죠. 건축입니다. 도시와 건물군의 건설, 확장, 보존, 복원, 변경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키텍처럴 프랙티스가. 그리고 그러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키텍트예요. 유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이런 건축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참 학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회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는 여기 아주 그 중에 일부만 리스트를 업을 한 겁니다. 문화공간학회, 옛날에 박물관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설학회, 교육시설학회, 또 무슨 시설학회가 또 많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뭐 현대 한옥학회도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농촌주택학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키텍처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그건 서로 굉장히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건축적인 공간과 어떤 구축의 질서로 표현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청소년 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만드는 게 다 다릅니까? 프로그램은 달아도 건축의 원리나 건축의 지식 체계는 사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회나 건축계에는 전문성이 없어요.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만듭니다. 영역. 끊임없이 영역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전문성 대신 영역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오지 마. 거긴 건축이 없어요. 영역만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건축의 영역도 점점 공중분해돼 가고 있어요. 실제로. 포괄적 건축 환경을 다루는 포괄적 영역으로서의 건축의 개념이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 생겨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뭐 도시 디자인, 도시 설계나 인테리어는 완전히 건축에서 지금 분리돼 있죠. 조경도 마찬가지죠. 조경도 완전히 분리돼 있죠. 물론 서양에서도 조금은 분리돼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시나 인테리어 같은 거는 건축의 영역이고 건축가가 다 못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분리돼 있죠.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무슨 환경 디자인하는 것도 해요. 그리고 환경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용역받아서 합니다. 또 공간 디자인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간 디자인 학회도 있고요. 공간 디자인을 해요. 영역을 받아서. 또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공공 디자인도 또 있어요. 누군가 해요. 또 건축가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건축가도 가끔 들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요즘은 또 무슨 공공 프로젝트에 무슨 외피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피도 따로 영역도 따로 주죠. 그 건축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요. 그 왜 건축이 아니냐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건축이 뭐가 남습니까? 건축이 공중분해되고 있어요. 건축이 없으니까. 포괄적 개념에 서양에서 정의돼 온 이런 건축은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에 건축이 없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